이번 시간은 이제 3회 41번서부터 60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의 개념 및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좀 묻고 있죠. 자, 경호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이제 찾아내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라 함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이걸 이제 호위라고 말씀드렸죠. 호위. 그 다음에 일반 지역을 경계 순찰 방비하는 모든 안전의 활동을 말한다. 일반 지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경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로 경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 지역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죠. 특정 지역. 특정한 지역, 특정 지역.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죠.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한국경찰기관에서는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신변에 대하여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1번 요인 경호대는 경호란 신변에 위해가 있을 경우 국가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비밀경호국 SS는 실제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의 성공기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일반 지역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을 경계와 순찰, 방비하는 모든 안전의 활동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무엇이라고 한다? 경호라고 정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를 공식 경호, 비공식 경호, 약식 경호로 분류한 것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가? 자, 공식, 비공식, 약식,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경호에 대한 분류 중에서 이것은 바로 성격에 의한 분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호 수준에 가는 것은 1급, 2급, 3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에 따른 분류에서는 국내 요인으로는 가포, 의료 병호, 그 다음에 외국 요인으로는 가포의 대상은 아니죠. A, B, C, D급,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찰인 경우에는 EF급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장소는 장소에 따른 분류니까요. 뭐 연도 경호, 숙소 경호, 행사장 경호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4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번에서 보시게 되면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행사를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마치고 인근 호텔에서 숙박을 했을 경우 경호 분류의 순수로 맞는 것은 경호 분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시니까 국가 원수죠. 가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가포. 그 다음에 8.15 광복절 행사 이미 이것은 어떻게 되죠? 알려져 있는 것이잖아요. 공식 행사죠. 공식. 이미 외부에 다 알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근 호텔에서 숙박을 했다. 숙소 경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호에 대한 분리를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떤 사례를 적용을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기억만 하시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 한번 보시죠. 다음은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이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경비의 중요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적에 의해 점령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 시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대한 영향. 미치는 시설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시중은행 본점이다. 바로 이 부분이 뭐냐? 통합방위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중요 시설에 대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비 중요도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래서 바로 나급 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가급 시설은요. 가급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생활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될까요?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그 다음에
뭐 국가정보원, 국방부 뭐 이런 시설물들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급 시설인 경우에는 국민 생활에 조금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시설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런 뭐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중앙행정의 기관. 그다음에 이제 라급 시설인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좀 아래에 되는 그런 시설물들이 되겠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인 경우가 바로 라급 시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라급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공경호의 법원이 아닌 것은, 자, 공경호의 법원에 대해서 좀 묻고 있는 부분이죠. 공경호의 법원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비업법은 말입니다. 공경호와 또 사경호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엄밀한 의미로 보면 공경호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비업법이 아니죠. 이것은 경비업법은 민간경비의 법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호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이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등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경제환원론적 이론, 공동화 이론, 이익집단 이론, 수익자 부담 이론. 자, 각종 범죄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무엇일까요? 수익자 부담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환원론적 이론은 것은 경제 궁극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실업이 발생이 됨에 따라서 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이제 경제환원론적 이론, 그다음에 공동화 이론이라는 하는 것은, 자, 경찰이 하는, 자, 공경비라고 할 수가 있죠. 경찰이 하고 있는 그런 일정한 분야의 공동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민간 경비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메워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경비도 자신의 집단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규율이나 제도를 팽창시킬 수 있는 이론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자 부담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4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열하고 있는 경호의 원칙은 어떤 원칙인가? 자, 경호의 원칙에는 일반 원칙 4가지, 그 다음에 특별 원칙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 원칙에는 바로 3종 경호의 원칙, 두뇌 경호, 그리고 은밀 경호, 마지막으로 방어 경호. 이것을 이제 우리는 경호의 일반 원칙 4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원칙이 있다. 4가지가요. 자, 특별 원칙에서는 우선 자기 희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물 보존의 원칙,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하나로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하나로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호의 일반 원칙 4가지와 경호의 특별 원칙 4가지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이 4가지니까 삼중 경호, 두뇌 경호, 방어 경호, 은밀 경호의 원칙은 무엇이다? 경호의 일반 원칙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특별 원칙의 경우도 우리가 박스 처리해서 다음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호의 원칙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뭘까요? 경호의 특별 원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4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무신 집권기 최후가 자기 집에 설치한 것으로 문신미 유학자들로 구성하여 교대로 숙직하며 국정자문과 왕권보호 역할을 수행한 기관은, 자, 최후가 했다는 얘기죠. 문신미 유학자들을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을 통하고 숙식을 하면서
국정자문도 하고 왕권을 보호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기관은 과연 무엇인가? 중추원, 도방, 서방, 성중일마. 바로 뭘까요? 서방입니다. 서방. 그래서 서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9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경호 관련 기관의 변청 과정에 대한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경호 관련 기관입니다. 근대라고 보시면 되죠. 이 부분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 보셔야 됩니다.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선 창덕궁 경찰서가 1949년 2월에 폐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 무엇이죠? 경무대 경찰서죠. 1949년 12월에 경무대 경찰서가 먼저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 경찰관 파견되었었죠. 파견대 1960년대. 그 다음에 국가재건채권회의 의장경호대가 1961년. 그 다음에 대통령경호실이 1963년. 그리고 그 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통령실 경호처로 격화시켰어요. 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됐죠? 대통령 경호실로 분리해서 격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1번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경무대 경찰서, 그다음에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경호대,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실 경호처,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직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해 요소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 이 경호 조직의 특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경호 조직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모든 위해 요소와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뭘까요? 바로 협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경호 조직의 특성 중에서 말입니다. 협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 또는 도움, 어떤 협력이 없이는 이런 경호 임무를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협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이죠. 51번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국가원수 경호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의 비밀경호국은 1865년 위조지폐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1906년 당시 가장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였다. 여기 이제 틀린 질문이죠. 그 다음에 독일은 내무성 산하의 수도경찰청 작전부. 틀린 질문이죠.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데 특수부 VIP 경호대에서 근접 경험의 숙소 경호를 담당한다. 이걸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지금요. 영국이죠. 영국. 독일은 아니죠. 독일은 연방수사국 범죄수사대가 그러죠. 연방범죄수사국 범죄수사대. 거기서 하는 것이죠.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죠. 독일은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입니다. 경호안전과에서 대통령과 수상을 한 기관에서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에서 전부 경호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독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죠. 이 부분도. 프랑스는 장다르머리라고 하는 국가연방경찰 소속의 공화국 경비대가, 중요한 의미죠. 공화국 경비대가 대통령 숙소 경호를 담당하며 군인 신분으로 국방부 소속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장다르머리라고 하는 국가헌병경찰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3번이 답이죠. 1번은 경찰청 경비국 공안제 3과에서 수사 및 국내 요인과 국빈에 대한 경호를 담당한다. 공안제 3과가 아닙니다. 공안제 2과예요. 이거는 공안제 2과다. 에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2번. 다음은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상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자, 이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다.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경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 경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 자, 안전구역인가? 경호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여기서 이제 안전, 경비, 경계구역은 삼중경호, 중첩경호의 원칙에서 나오는 1선, 2선, 3선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바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경호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17에서도 이제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해 본 부분이죠. 자, 다음 이제 5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3번입니다. 다음은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령상 직권 면직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직권으로 이제 면직에 대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론 강의할 때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 때다. 1년 이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이 아니에요. 몇 개월 이상이죠?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해서 직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바로 직권 면직을 하는 것이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서 폐직 또는 과원이 된다. 과원이라는 것은 이제 정원이 있는데 티오를 이제 넘어서는 경우를 이제 과원이라고 하잖아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할 때 이런 사유, 그러니까 2, 3, 4번인 사유가 바로 직권 면직 사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1년 이상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4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경호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그럼 이제 경호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상당한 이유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론 강의할 때. 형법 제21조 및 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에 해당할 때 맞습니다.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 형법에서 보시게 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당한 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와의 승낙 이 5가지를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경호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만 해당이 됩니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자구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 대상에 대한 경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도피하고자 할 때 자, 그 다음에 다음 4번 보시게 되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경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소속 공무원한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보면 바로 이렇게 자구행위에 해당이 될 때는 말입니다. 바로 경호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호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출제가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다음 이제 55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령상 실장이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업무 내용으로 맞는 것은 도대체 모두 몇 개인가? 이런 형태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스 형태로 경업무 수행과 관련한 어떤 조회를 할 수 있고
경험 업무 수행과 관련한 협조, 임용조 간의 임용 자격 확인 등과 관련한 조회, 임용과 관련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임용 자격 확인 등과 관련한 협조, 경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조회와 협조, 임용조 간의 임용 자격 확인 등과 관련한 조회와 협조 이런 부분입니다. 몇 개일까요? 모두 다 맞습니다. 모두 다 맞는 경우예요. 그래서 총 4가지 전부 맞습니다. 자, 다음 이제 56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무총리 제도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의 지위와 관련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호의 이제 객체죠. 경호의 객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국무총리 지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국무회의의 의장일까요? 아닙니다. 자, 국무총리의 지위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어떤 국빈으로 우리나라를 출국하게 된다. 그럼 자리를 비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국무회의의 의장 대리로서 누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관을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이제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의 탄핵이 돼서 직무집행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고건 전 국무총리께서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그런 소임을 아주 잘 해내셨죠. 바로 그 대통령 권한대행자 맞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죠. 행정부에서 바로 대통령을 바로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국무총리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 있어서는 2인자죠. 2인자. 그래서 국무회의의 주제의 의장은 누구일까요? 의장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혼동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국무총리는 부의장인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국빈으로 외국으로 출장을 하거나 어떤 회의에 인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그 국무회의의 의장의 대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장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는 부의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7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7번입니다. 다음 중 경호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자, 경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사항과 관련한 부분이죠.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여 실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행사 계획의 변경이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예비 경호 인력을 확보한다. 경호계획안은 경호 대상자의 일상생활보다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자, 이 부분도 보세요. 일상생활보다 안전을 최우선한다. 그럼 일상생활에 대한 우리 뒷전이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생활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경호 대상자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경호 인력에 대한 교양, 예행 연습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상황에서는 혼선이 없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대상자의 일상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안전이 최우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경호 대상자의 일상생활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58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8번을 보시게 되면 사전 예방 경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사전 예방 경호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경호 협조와 경호 준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경호 활동이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사전 예방 경호죠.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근무 직원은 신분증을 폐용하고 행사 출입자에 대해 임시 비표를 운영하지 않는다. 틀리죠. 임시 비표를 운영해야 됩니다. 비표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죠. 행사장 통로는 우발 상황을 대비하여 수개로 두며 출입자를 통제하도록 한다. 우발 상황,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행사장에서도 어떻게 되죠? 출입구를 가능하면 출입구는 단일화시켜서 통제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개, 수개로 두게 되면 그쪽에 또 경호원들을 계속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병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장에 경찰관은 반드시 입회하여 실시한, 반드시라는 표현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경찰관을 입회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1번이 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전 예방 경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표 운영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자, 비표 운영에 대해서 좀 묻고 있어요. 비표의 종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죠. 적을수록 좋다. 제작된 비표는 경호부서에서 검인하고 원판은 안전하게 관리한다. 맞습니다.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원판은 말이죠. 비표 분실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별도의 비표로 교환해 준다. 자, 이 부분도 상식선에서 보면 말이죠. 분실을 했다라고 하면 별도로 내가 보관한 비표로 그냥 교환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뭐죠? 전체를 전부 무효화합니다. 전체를. 이 부분이 바로 함정이죠. 그냥 비표로 그냥 교환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전체를 바로 무효화시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호근무자는 안전대책 활동 시부터 전원 비표를 폐용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는 겁니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60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중 경어 위해평가에서 위해평가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테러리스트, 암살자 또는 납치범에 의한 공격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 나타내는 수준은 무엇인가? 위협 수준 1, 2, 3, 4.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론 시간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은 위협 수준 1, 2, 3, 4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뭐냐면 위협 수준 2입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라든가 암살자 또는 납치범에 의한 공격을 해서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이 막 내포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위협 수준 2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41번서부터 6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1번서부터 80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